둘, 됐어요? 자,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주시죠. 이 시간 이제 구운고 예비고 1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설명회를 한 4, 5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설명회에 참석해 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해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서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재작년부터 합동으로 좀 하자고 해서 매년 9월 초에 이렇게 합동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주최를 해서 한 200여 분 가까이 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에서 입결의 이 입시 정보나 전략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또 가능하면은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좀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자. 그게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에서는 그런 인프라들이 좀 약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들이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의 교육 인프라를 한번 개선해보자 하는 당시로서는 좀 맹랑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범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실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격려 문자라든가 실제로 그 어떤 효과를 봤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우리 참석했던 어머님들도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게 이제 입시라는 것이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수록 안정적이죠. 성과도 크고. 근데 이걸 늦게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노력을 배로 들여도 늦어지니까 가능하면 일찍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이제 그 중등부부터 학생들을 받아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해와 보면은 실제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재작년부터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2년 연속 작년에는 연세대 의대를 합격을 시켰고 이번에는 건국대 의대를 또 한 명이 합격을 해서 2년 연속 이렇게 의학교회에 합격을 했고요. 금년에도 지금 보면은 2, 3명이 이렇게 지금 의학교회를 지금 합격할 걸로 합격증을 배출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 연세대 물리학과라든가 중앙대 시스템 생명공학이라든가 경희대 전자공학부라든가 이런 데들을 이렇게 많이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 실적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덩달아서 세종에 지금 입시 환경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입시의 실적이 좋아질 뿐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나 내신 경쟁은 너무너무 지금 치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중학교 때 공부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세종 시내의 내신은 모의고사 2등급만 가져도 내신 1등급짜리들이 간혹 보였어요. 그래서 2등급 모의고사 2등급이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모의고사 1등급을 가져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내신 경쟁이 치열해졌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세종에도 이제는 얼마든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이제 인프라도 많이 달라졌죠. 좋은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 학원만 해도 선생님들도 그래도 국내에서 내놔라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려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점심을 수차례 같이 먹고 하면서 뭐 1년을 공들이고 2년을 공들여서 모셔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서치를 해가지고 괜찮으면 프로포즈를 하면 이렇게 응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인식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세종에서도 이제는 얼마든지 인류대학을 갈 수 있고 의학계열, 약학계열을 갈 수 있고 이런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내신 전략 설명에도 사실은 입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수시, 내신이 입시의 다다 이렇게 봐도 맞다 이거죠. 특히 세종에서는 뭐 정시로 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신을 우리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해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구성을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입시전략연구소장이신 조승국 소장님이 또한 우리 국어과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내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조승국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저는 서울에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12년 동안 근무하고요. 국어 강의했어요.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핵심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압축해서 원래는 한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 20분에 설명을 하려니까 좀 빨리 것 같아요. 자,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오늘은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 약간 불행한 학년이 있죠. 재수가 안 되는. 입시가 그러니까 예비 중3 학생들은 이제 입시 제도가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현행 입시의 마지막 학년이 지금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수시와 정시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수시는 다시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은 예체능이고요. 논술 전형은 1, 2학년 학생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희망이죠. 논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전부 다 좋은 대학이에요. 지방대는 논술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매우 힘들고 그리고 모집 정원이 매우 적습니다. 대략 한 4% 정도 되거든요. 한 2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학생부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과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 전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교과 전형은요 말 그대로 교과입니다. 내신이죠.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교과 전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것도 16개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1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느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점이요. 대략 한 2.5 이내에 있어야 돼요. 2.5 정도 되면 그러면 성균관대를 지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래도 대략 한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런 데는 지원 가능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더 높은 대학이다,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그렇다면 그 학교들은 2점대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1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이제 스카이 연고대가 되는 거고요. 근데 2.5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시험이잖아요. 그 10번의 시험에서 내신 평점이 2.5 이내에 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등급이니까 2등급이 아시죠? 11%예요. 비율이. 그럼 300명 기준에서 2등급이면 33등 안에 항상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전교 33등 안에. 그럼 반에서 계속 한 3등 정도를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1학년 때는 2.5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5. 그럼 2.5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험 보는 그 과목 절반은 2등급, 절반은 3등급. 그러면 2.5가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절반보다 한두 과목이 조금 더 2등급이 많다. 3등급이 2등급보다 조금 더 적다. 2등급이 더 많다. 그러면 2.5 이내에 있겠죠. 그러면 매우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내신이 조금 더 쉽거든요. 1학년보다. 1학년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3학년은 내신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수시를 포기하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내신 준비를 안 해요. 학교도 어렵게 되지 않고요.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조건 1학년입니다. 1학년은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일단 뭐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2점대 초반에 있다.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 지원은 가능한데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대학들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수능 최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수한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대를 지원했다. 그러면 2점대 초반 2.2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은. 그러면 전교권 학생이었겠죠. 그럼 그 학생이 이제 수시 전형인 교과 전형에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성균관대학교는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재학생들의 약 50% 이상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니 우수한 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도 희망을 거는 학생인데 왜 아무리 수능 최저가 높다 한들 왜 떨어지느냐?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수능과 내신은요 별개입니다.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능을 어느 학교도 준비시켜주지 않아요. 내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은 무조건 내신만 충실한 겁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은 별개의 공부다. 그리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죠. 내신. 일단 내신이 돼야지 수능 체제를 맞추든 뭐하든 하겠죠.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을 2.5로 잡는 게 가장 현명하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3점대 바깥에 있다, 뭐 3.5 정도 된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3.5만 돼도 그렇게 하위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중위권보다는 약간 상위권 쪽에 가까운 거죠. 근데 1학년 맞췄는데 한 3.5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저 교과는요 끝난 겁니다. 2학년 때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회가 안 돼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학년 최소한 2.5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고요. 자, 학종이라고 불리는 이 종합전형은요 깜깜이 전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종합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됐다. 그럼 이유가 뭘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들이 공개를 안 해요. 저 교과 전형은 다 공개합니다. 성적대를 다, 입결을 다 발표하죠.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점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게 다 공개가 돼요. 근데 학종은 공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종합전형은요, 여기 있잖아요. 교과, 내신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근데 저 위에 있는 교과 전형보다 이 학종은요, 내신이 조금 낮아도 돼요. 낮는다는 게 3.0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2.5를 벗어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2.5 이내야 되고 여기는 2.5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만회하는 게 뭐냐? 생기부죠. 비교과입니다. 생기부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부가 좀 빠르게 보면 이거 보시면요 모든 게 다 폐지됐습니다. 전체가 다 폐지예요. 작년부터 폐지됐습니다. 그럼 남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세특이죠. 생능력 특기상 요거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요 학종에서 비교과는 세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세특이라는 걸 좀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인데 세특이요 모든 과목 선생님이 그 학생의 학습 태도와 그 다음에 수행평가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겁니다. 모든 담당 선생님 그게 세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세특은 자신의 전공하고 맞아야 돼요. 전공.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내가 어느 학과에 무슨
과를 전공할 것이냐 그것과 맞는 세특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고에서는요 대부분 세특을 크게 신경을 학교에서 잘 안 써주기도 하고 학생들도 세특을 이렇게 잘 쓰지 못해요. 일반고에서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교과 생기부는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잘 보시면 교과가 안 좋은데 생기부가 좋다 그런 학생은요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내신이 되는 학생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밀어주죠. 우리 학교를 빛낼 학생은 당연히 내신이 되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교과전형도 지원하는 거고 학종도 지원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고등학교는요 교무회의를 하면 교장 교감이 교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각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그 학교 그 반에 우수한 학생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는 말을 다 합니다. 교단에 있는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교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항상 한대요. 그 말의 의미는 각 반의 우수 학생들 그것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죠. 그 학생들은 생기부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교과 내신과 이 생기부는요 그냥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요 내신이 좋은 학생은 생기부도 좋아요. 잘 써줍니다. 굉장히 잘 써줘요. 근데 반대로 내신은 안 좋은데 생기부를 화려하게 써주더라. 수천 장을 봤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생기부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좋은데 생기부가 아무리 좋다 한들 광탈입니다. 광탈. 다시 말해서 3.0을 벗어났다 내신이. 근데 생기부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거는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점은요 일단은 내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1학년 때. 그래서 그 기준도 2.5 등급. 2.5니까 2등급 절반, 3등급 절반. 한두 개라도 이 3등급대의 과목 중에 일부라도 2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2학년 때도 내신을 끌고 가죠. 근데 2학년 때만 끌고 간다면 2학년 내신은요 아무도 수월합니다. 애들이 얘기해요. 1학년 때보다 그래도 2학년 되니까 내신이 조금 좀 편해지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내신 좋은 학생들이에요. 2학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버려버려요. 내신은 의미 없다. 나는 서울에 가고 싶은데 이미 1학년 성적으로는 만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정시전형이 있죠. 정시전형은 뭐 이것도 뺄게요. 논술전형 이것도 고3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정시전형은 무조건 실기입니다. 아니 실기가 아니고 무조건 수능이죠. 수능만 잘 보면 돼요. 단 서울대와 고려대는 내신을 반영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서울대와 고대는요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이제 고대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학교생활 충실하지 않았잖아. 내신 안 좋잖아.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잖아. 너 어차피 고등학교는 수능 준비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너는 내신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건 수능만 준비했다. 즉 학교생활 충실하지 않았다. 그런 학생들은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대와 고대를 제외한 모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요 수능만 잘 보면 전교 꼴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신과 수능 비교했을 때 수능이 월등히 어려운 겁니다. 내신이 안 되는 학생이 수능을 준비한다,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훨씬 어려운 겁니다. 수능이. 그리고 정시전형은 그래도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신 좋아요. 내신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지원해요. 수능 최저 맞춰줘야죠. 수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요 100% 수능이죠. 그럼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은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거는요 선택 과목이 화작과 언매가 문법입니다. 문법. 자, 화작하고 언매, 문법이 선택이고요.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선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학생들 저절로 알게 돼요. 학생들은요 어차피 관심이 없더라도 알게 돼요. 근데 학부모들이 아셔야 돼요. 자, 선택 과목이니까 말 그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중에서 언매, 문법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수학은요, 미적을 선택해야 돼요. 기하는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8.7%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확통과 미적 중에서 미적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 언매와 미적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건 이퀄 인서울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매우 힘든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힘들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수학에 더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영어는 없어요.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자, 수학을 한번 보면 작년에 38%의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했고요.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학생들 52.6%가 확통을 선택했죠. 그러면 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 너무 적죠. 그럼 1등급 필요하냐? 2등급만 받아도요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난 대학이 아니라면. 그럼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2등급의 비율을 보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확통을 선택해서 1등급, 2등급을 받는다는 건 매우 힘든 겁니다. 매우. 그럼 반대로 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38%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38명만 미적을 선택했다는 셈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요 87%, 2등급은요 75%입니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부 다 1, 2등급을 독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고3들이 몰랐느냐? 그게 아니죠. 확통은 쉽고 미적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찬가지 화장은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언매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똑같이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 28%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적죠. 이 언매 선택한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 2등급. 그래서 국어는 언매를 선택해야 되고 수학은 미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좀 부연 설명 드리면 두 학생이 있는데 수학으로 말씀드릴게요. 공통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이 수1과 수2입니다. 이건 똑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공통 과목에서 수학에서 둘 다 8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A도 10점, B도 10점이에요. 그럼 원점수는 90 가죠. 근데 원점수라는 건 수능 성적표에 기재도 안 됩니다. 나중에 수능 성적표 받아보면 100점 만점에서 몇 점 받았지? 이건 안 나와요. 전부 다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기재가 되죠. 그러면 원점수는 똑같은데 이 학생은 선택 과목이 미적이고요. 이 학생은 확통입니다. 확통. 그렇다고 여기 원점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표준 점수가 나오느냐? 여기가 확통, 여기가 미적. 그러면 B라는 학생이요 월등히 높아집니다. 표점은요. 이걸 똑같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학과는요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서울의 주요 대학에 공대를 가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미적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걸 반대로 언매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화작, 이건 언매다. 그러면 월등히 B가 표점에서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표점 1점에 따라서 학교의 이 4배 구분들이 확 달라져요. 단지 표점 1.2점 차이로 확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언매, 미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수능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해야 돼요. 내신. 수능은 어려운 공부예요. 굳이 내신이 쉬운 건 아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능보다는 내신이 나은데 내신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2학년이에요. 1학년. 그러니까 학교도요 다 공통입니다. 전국 공통이에요. 1학년 때 학생들을 걸러버리는 겁니다. 이미 걸러서 일단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만 이제 지도를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 속된 말로 들러립니다. 수시 쪽에서. 그러면 내신이 안 된 애들이 이제 돌파구를 정시로 찾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시 올인 한 학생들 이제 많아지는 거죠. 2학년 때부터. 근데 그런 학생들이 내신도 안 했던 학생들이 수능을 막 공부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드물게 있지만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수능으로 바꾼 거죠. 또 부모님들도 어차피 수시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아이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근데 학생이 그걸 따르겠냐고요. 내신도 안 되는 학생, 더 어려운 수능을 준비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죠. 그 실패는 어디서 결정돼요? 1학년 말에 결정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1학년 그것도 첫 시험 중간고사죠. 중간고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뭐 4월 말에서 5월 초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그때 나중에 서류표 나오겠죠. 나왔을 때 2.5 이내, 물론 2.5를 살짝 넘어도 괜찮습니다. 첫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2.5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5. 그러면 그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그리고 무조건 희망을 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알아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내가 2.5 근처에 있어? 그럼 욕심 납니다. 학생들이요. 본인들이 욕심을 내요. 그래? 그러면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당겨보자. 그래서 2.4. 만약 2.4다. 그러면 2학기는 더 욕심 내겠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 3점대가 넘어갔다. 첫 시험에서. 큰일 났네. 기말고사 때 또 해야 되는데 잘 안 하죠. 그런데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3.3, 4. 그러면 2학기는요. 이제 또 의미가 없죠. 왜냐면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 2점대 중반까지는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올 1등급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불가능. 그러면 1학년 끝나자마자 이제 고민 들어가는 거죠. 정시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지방대를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 게 1학년이라고 보시면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은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학교생활 하면서. 근데 부모님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점은 학원에 자꾸 전화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저랑 1대1로 과부터 해가지고 내신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아까 제가 시간상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세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도움이 좀 되세요? 사실은 이 입시 전략이나 이 제도 분석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설명회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원래 설명회 자체가 한계가 있겠지만 오늘 11시부터 저희가 오늘 밤 9시까지 7개 학교 설명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2월 3일하고 연속 2주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별지에 보면 상담 신청서가 있어요. 그걸 작성해가지고 나갈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들은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교과별로 나오시는데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배익정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고 내신 전략 설명회 설명을 맡은 수학과 배익정 강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페이지가 앞에 있고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니까 혹시 한번 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평소에도 이제 제가 강의를 영상 녹화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학교 시험을 위해서 또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이 반을 위해서 이제 녹여내는 제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라 시험 기간에는 녹화를 하지 않고 평소에 이제 개념 녹화, 개념 강의에 대한 부분만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험고에 대해서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보험고는 1학년이 312명, 2학년이 250명 정도, 3학년이 200명 좀 안 돼요. 이게 뭐 자퇴생들이 막 40명, 70명씩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점점 세종시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 현재 3학년들 180명 있었던 시절의 수학 시험과 지금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급 관리를 하는 그런 뭐 방식이라던가 학생들이 임하는 자세 자체가 사실 좀 달라질 거예요. 일단 전체 312명이 되는 1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1학년 1등급이 현재 13명, 2등급은 35등까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인원이 조금 2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1등급이 10명, 2등급이 30명 정도면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100명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해밀고라던가 뭐 또는 지금 180명 정도 되는 3학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4%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7명, 100명이 되면 4명으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등급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제고처럼 뭐 세종고처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좀 등급 관리가 사실 힘들어지겠죠. 뭐 등수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등급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보험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 수가 좀 많아서 1등급 학생들이 이제 성적 변동이 많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1등급 받은 애들은 거의 웬만하면 쭉 1등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고 물론 이제 1, 2등급 경계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조금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받은 등급이 잘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험을 칠 때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지금의 단계에서 사실 2등급 안정권을 목표로 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등부 기준으로 특히 고등부를 기준으로 2등급의 안정권은 80점 중후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신고사예요. 저 성적은 사실 학생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저건 절대적인 지표라고 보기는 힘들고 저 정도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2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아름고 같은 경우는 등급이 뭐 뚝 떨어지죠. 70점대만 나와도 1등급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험고는 시험이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80점대 중후반대를 목표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긴 하는데 선택 과목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빠져 있어요. 3학년 때 뭐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 선택, 확성까지 해서 하나 중 선택.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무조건 수학원, 2학년 2학기 때 무조건 수학 2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과학 중점반은 보험고에서는 따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작년 시험이었죠. 2023년 내신 시험을 기준으로 내신 출제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2023년 1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총 23문제, 객관식이 20문제, 서술형이 3문제가 나왔는데 서술형 문제를 킬러 문제로 내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고운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는 사실 어떻게 풀어내는지, 정확하게 풀어내는지를 좀 물어보는 방식으로 많이 내지 킬러 문제를 서술형에서 많이 내는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과서 변형 문제랑 부교재 변형 문제를 제가 10문제에서 15문제라고 해놨는데 사실 저것만 보면은 교과서만 정말 공부하면 되네, 부교재만 잘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막 20문제 중에서 17문제, 18문제를 변형 문제들로 내기도 하는데 사실 저거는 절대적인 지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모의고사나 외부교재에서 대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중에 이제 2022년 6월 학평, 그 다음에 2020년 6월 학평 같은 것들에서 나왔고 한 문제는 저도 이제 출제되는 게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인 건 확실한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가 찾지를 못했고 거기서 이제 특히 30번 문제라고 해서 모의고사 30번이라고 하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전부 다 킬러 문제라고 있거든요. 그 킬러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의고사가 3개 정도 나오고 외부 문제도 외부 시중 문제집에서도 1개 정도가 나오는 공고를 예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부교재나 교과서 문제가 10문제에서 15문제가 과연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한번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난 3문제를 낼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시험은 비교적 쉬운 편이기는 한데 일단 무교재가 이제 올림포스라는 게 있거든요. EBS 올림포스 교재가 그냥 일반 올림포스가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는데 그냥 일반 올림포스입니다. 그 부교재에서 많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긴 했어요. 제가 뭐 10문제, 15문제라고 했지만 뭐 저는 이제 외부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올림포스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비중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다수 출제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 변별력이 있는 문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 4등급권을 가르는 문제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1, 2등급 혹은 그 1, 2등급권 학생을 3, 3등급의 학생들과 분리를 시키기 위한 변별력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올림포스나 교과서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전부 다 모의고사 문제, 외부 지문에서 외부 교재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포스 대다수 출제 문제집은 그리고 교과서나 뭐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 그냥 학생들이 많이 보는 쌤, RPM 뭐 또는 마크 시너지와 같은 그런 교재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사실은 올림포스만 가지고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도 저희 학교 부교재가 있는데 시험 전날 부교재가 있는데 이거 부교재 틀린 거 다시 봐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또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등급에 따라 사실은 달라져야 됩니다. 1, 2등급권 학생이 계속해서 부교재만 푼다 그거는 나는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는 얘기라서 사실 부교재는 조금 정말 비중이 높고 정말 중요도가 높은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부교재라던가 또는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 중에 그거를 다루시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이런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안 낸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양지고 같은 학교 또는 예를 들어서 두루고 같은 학교들은 좀 그런 편이기는 해요. 근데 고온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를 그 해나 그 전해 또는 뭐 2년 전해 2해 전의 모의고사들을 계속 내다 보니까 거기서 변별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고온고 시험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를 뭐 사실 성적을 한번 받아본 뒤에 사실 학생들과 나눠 봐야 되는 얘기기는 한데 대략 등급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재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게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부교재를 쓰는 타 학교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거의 7, 80% 또는 뭐 70, 못해도 70% 정도는 거의 항상 부교재에서 내다 보니까 높은 게 사실이긴 한데 변별력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플 시너지, 내신 고쟁이 같은 외부 교재에서 출제를 했거나 실제로 작년에 고쟁이에서 하나, 마플 시너지에서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출제되거나 또는 이제 모의고사 6월 학평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내신 성적이 좋았다거나 수학 성적이 좋았다거나 또는 이제 2학기를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중간고사를 쳐봤던 학생들의 경우에 현재 1등급에서 3등급권 3등급을 사실 상위권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3등급의 상위권에 얘기를 할게요. 1등급에서 3등급권 정도의 학생들은 사실 부교재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최종 목표로 잡지 말고 시험에 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부교재는 틀린 것만 빠르게 확인하는 정도로 학습을 하고 시중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요. 그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플 시너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주교재가 마플 시너지거든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준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쭉 담고 있어요. 그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 시험이라고 치면 4월 마지막 주 전에는 무조건 부교재는 사실 끝내둬야 된다고 저는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기간에 시험 직본날, 직전 보충날 갑자기 이제 나 부교재 볼 겁니다 하면서 부교재를 가지고 오면 그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저는 부교재는 혼자 알아서 마무리 짓고 집에 가서 틀린 거 다시 한번 볼 때 그때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그것만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라 라고 하고 보내거든요. 또는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풀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부교재를 좀 평소에 빠르게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뭐 1, 2주 정도 되는 그 시험 기간에는 고난도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해서 같이 풀어봐야 이제 1등급을 유지를 하거나 1등급을 노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등급, 4등급 또는 그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봐도 70점, 80점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온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학습지, 그 부교재 올림포스만 잘 봐도
그래도 사실은 80점은 나오기는 해요. 7, 80점 정도. 그래서 그 3, 4등급권 학생들 또는 그 이하의 학생들은 그 정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 한 2등급권을 노릴 수 있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부교재를 일단 완벽하게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지표는 사실상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4문제, 5문제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반대로 부교재가 부교재를 제외한 문제가 한두 개만 나오고 부교재에서 90%를 내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렵게 나오는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부교재를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시험 전에도 보기는 보는데 하지만 나는 만약에 내가 4등급이다. 그래서 현재 나는 3등급이나 2등급권 하위권을 좀 가고 싶어.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어려운 문제의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그 더 이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등급이다. 6등급 정도다. 이제 그러면 학교의 성적의 전체의 한 반 정도 되겠죠. 5등급이 딱 정일반이니까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다른 문제집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부교재만 계속해서 2번, 3번 틀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도 내가 어디를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실은 뭐 새로운 걸 습득한다기보다 내가 몰랐던 거를 다시 한번 다지기, 내가 한번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다지기가 필요한 단계라서 부교재를 위주로 한 번 더 이제 부교재를 중심적으로 해주면 네, 여기까지가 일단 공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뭐 공고 시험이 어떤지 또는 출제율이 어떻고 등급 컷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학생들이 있나요? 등급 컷이 네. 어느 정도? 네. 등급 컷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뭐 변동은 항상 있어요. 근데 보통 공고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한 초중반, 중반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보면 되고 80점대 중반 정도가 2등급의 컷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보통 82점 정도까지 떨어지고 80점 초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뭐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낸다 하면 터무니없이 뚝뚝 떨어지는 학생들의 성적이라서 70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높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운고가 시험이 너무나도 쉬워져가지고 막 2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으로 간다던가 80점대 후반으로 간다던가 이런 일은 사실 잘 없기는 했습니다. 올림푸스란 교재가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RPM보다는 훨씬 어렵고 근데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문제집이 있고 걔네들은 진짜 좀 많이 어렵거든요. 1품 정도 또는 1품보다 더 어려운 정도 수준. 그래서 그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림포스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RPM처럼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숫자 바꾸기 식으로 해서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은 또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포스는 뭐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치면 센이랑 비슷하다. 근데 센 C단계의 비중을 좀 줄여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블랙라벨을 꼭 앞으로 사실 보험고는 내신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실 블랙라벨은 모의고 평소에 내신 공부를 한다 치면은 너무 에너지 낭비. 그래서 평소에 이제 오히려 방학 때 모의고사를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방학 때는 블랙라벨 일품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시험을 위해서 시험 뭐 일주일 전에 블랙라벨을 풀어본다 너무 에너지 낭비가 사실 좀 심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름고나 두르고 같은 학교들은 제가 풀어봐도 좋다고 합니다. 거기는 일품도 나오고 블랙라벨도 나오거든요. 모의고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모의고사 킬러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중요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고은고등학교가 최근 들어서 가장 세종 시내에서 명문 학교로 이렇게 뜨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으셨어요? 한 3년 전부터 고은고등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전형 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장 혜택을 크게 받은 곳이 고은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고은고가 좀 기피하는 학교였었어요. 그랬는데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어딜까 해가지고 우수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내신을 잘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세종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애가 작년 졸업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 입시 실적도 가장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포함해서 스카이 한 7, 800이 굉장히 지금 그 학풍이 남아 있어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그다음에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선택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선생님들 구성을 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그레이드별로 반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그레이드별로 모여서 공부를 같이 해요. 물론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이 자기가 맡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신을 해주지만 반면에 이제 영어나 국어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영어 같은 경우는 안재영 선생님이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재영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재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훈고 전문 강사 안재영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런 순서로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남대치 청솔에서, 그다음에 명인학원, 그다음에 여러 기타 학원에서 현재 한 2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청솔에서 모의고사 위원으로 10년 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강사, 그다음에 시중에 넥서스하고 교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저의 경력은 이걸로 제가 대신하고요. 자, 경력에서 나오는 퀄리티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기출의 변화인데 상세하게 쭉 뽑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변형의 형태는 22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고 이제 예측성은 24년도죠.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의 가장 커다란 격차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문장 속에는 기본적인 변형도 별로 없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부임해 오시면서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양적인 변화가 되게 심했다는 거죠. 이제 기출의 변화를 mention해 보시면 어휘는 그냥 단답 서술형입니다. 항상 진행했어요. 어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2년도부터 어휘가 단답 서술형 10문제가 나왔었고요. 어휘는 EBS 보카라고요. 학교에서 제정한 어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의수를 정하고 그 강의에서 단답형 10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 올림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는 강의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3강 정도, 4강 정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서 갔고요. 모의고사, 이게 이제 난관입니다. 보험고는 22년도부터 어떤 모의고사 형태를 취했냐면 출제됐던 기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모든 모의고사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교과서 지문 변형 없습니다. 22년도 변형이 없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분석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 그런데 23년도가 돼서 올라오니까 아이들의 성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등 커트라인을 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어떤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학교 선생님께서 어휘에서 단답 서술형 8문제하고 나머지 2문제는 서술형 문제 2문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5점짜리 개점으로 2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올해 작년 2023년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는 아이들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어려웠었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가감의 형태는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올림포스가 이제 지문형이고 똑같이 수능형인데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서 수능형 지문인데 이 어휘 부분이 많이 강화됐어요. 어휘 부분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문장의 변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휘입니다. 동의어나 반의어를 집어넣고 어휘를 찾게 한다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도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지문의 형태도 살짝 바꿔서 아이들에게 약간의 그 어떤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그 전체를 잠깐 분석해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뭘까라는 얘기인데, 자, 외부 지문에서 어휘를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가 빈칸이 세 문항이 증가가 됐어요. 기본의 형태 빈칸의 세 문항보다 빈칸이 세 문항 증가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되게 크죠. 거기다가 이제 어법이 한 문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기출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보시면 EBS 독하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니까 아까 제가 10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10문제의 형태입니다. 10문제의 형태로 얘가 각각 2점씩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지부터 시작해 전체 내용인데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때에 제가 했었을 때 그 평균에 대한 기본 점수보다는 아이들이 200명 기준으로 8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애는 당연히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1등급 컷이 되고요.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게 100점에서 약간이라도 밀리면 그냥 이 컷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함이라는 게 전부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난이도를 분석해보면 어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애가 어느 정도 탄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빈칸도 난이도가 높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난이도가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대한 생각들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교과서나 외부 지문이나 올림포스나 이런 또 모의고사의 출제 지문은 각각 적정량을 해가지고 고르게 분배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한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적절하게 분배가 됐고 적절하게 맞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 때 제가 평점했었는데 중간고사 때 항상 제가 이제 저희 강좌는 꼼꼼히 1단계부터 시작해서 시험 되면 꼼꼼히 3단계까지 항상 병행했습니다. 항상 중간이 됐던 기말이 됐던 이거 하나는 자부할 수 있는데 항상 거의 70% 이상 정도는 맞춰요. 그래서 거의 적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이라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꼼꼼의 내용을 여기 와서 학원에서 다시 정확하게 듣는 순간 거의 그래도 최소 2컷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정말 저는 자부합니다. 특히 22년도 그 16년부터 22년도 문항 중에 5문항 중에서 제가 5문항을 제가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줬는데 벌써 2문항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 내신 기간에 공부했던 자료는 뭐 그냥 거기 프린트 되어진 내용으로 꼼꼼히 3단계 형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학기 중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1학기 중간과 2학기 중간 차이점은 딱 하나 보이죠. 얘가 바뀌었습니다. 복화가 이제 8문제 정도가 기본의 단답형 형태가 됐고요. 나머지 2문제가 통문장 영작입니다. 통문장 영작은 제가 뒤에 실어놨습니다. 통문장 영작은 그래서 통문장 영작이 기본적으로 복화를 충분하게 공부했다 할지라도 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배점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2학기 때는 기말에서는 그걸 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항상 똑같고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근데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 거의 다 아이들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학기 때 100점을 맞았더라도 2학기 때 그 서술형에서 1, 2점씩 까이면 그대로 12등, 10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2등급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1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학기 중간의 난이도입니다. 어법보다는 영적인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서술형에서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교과서나 외부 지문이나 올림포스나 나머지 계열은 거의 비슷한 출제 유형을 갖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상시 감자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자, 꼼꼼의 단계를 거의 했었을 때 거의 어느 정도의 적중률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쫓아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피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새로운 서술형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기말 때 나왔던 서술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밑에 제공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게 단서예요. 자, 어휘를 문맥에 맞게 변형해야 되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변형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단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까이기 시작합니다. 1점, 뭐 2점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국엔 등급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공고의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자, 어느 학원이든 항상 내세우는 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학원이든 항상 꼼꼼한 관리합니다. 집중적 케어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화이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되게 화려한데 열매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학기 초에서 받았던 고공고 아이들이 그 기말 현재까지 탈락률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 올라가요. 아이들의 성적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은 전국고 단위로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너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매달 그 부모님께 그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도 항상 보내드려요. 이 전체 내용들은 항상 똑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수업마다 이런 형태의 꼴로 진행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많이 틀려져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했었을 때 이제 계속 쌓여갑니다. 쌓여가서 내가 현재의 수준보다 어느 정도 나아갔는지 이 시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아이도 있는데 현재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다 맞아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고에서 1위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이 보통 가지는 점수대와 현재 자기 점수대, 또 세종의 점수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평가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피드백으로 보고를 해서 함께 뒤에 실어드립니다. 이 현재 아이가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져 있고 자, 강좌에서 수능 강좌에서 클리닉에서 얘가 어떠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라는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뭉쳐서 가요. 매 수업마다는 그날 했던 수업이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클리닉마다 계속 진행해서 하는데 얘는 전체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은 내용에서는 현재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되는지를 파악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3주 정도나 한 달 정도의 분량이 모아서 갑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정량적 평가가 같이 가요. 그래서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에서 위치, 그 다음에 전국으로 따졌을 때 위치.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쫓아갈 수 있도록 이런 틀을 구성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붙여가는 겁니다. 애가 탈락이 됐으면 탈락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잘 맞았으면 어떤 형태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 이런 형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똑같이 맞습니다. 누구는 똑같이 이렇게 뭐 10개, 8개가 틀렸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위치가 어딘지가 잘 안 보여요. 개인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딱 찍어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정도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의 강의의 특징입니다. 저는 학생 특징이고요. 맞춤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작성해요. 아이의 현재 시점을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단계를 갈 것인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플랜을 짜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형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 기반으로 짠 내용을 가지고 항상 제가 서포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의 형식이 나오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문항의 분석들이 안 됐었을 때 또 갑작스럽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의 격차 차이가 커졌었을 때 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인데 이 기출문제는 항상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반드시 저는 기출문제를 학교 선생님 과정으로 분석하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할 때도 반드시 학교 선생님 필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스스로 만들고요. 문제를 따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학생과 1대1로 대화를 하고요. 그 성적 가지고 다시 부모님과 1대1로 서면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얘 수준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이런 난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진행해서 합니다. 기출문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저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수능은 내신이에요. 수능은 내신인데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생각해요. 저는 고3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내신과 같습니다.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내신 잘 나와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은 내신의 확장이에요. 근데 내신이 안 나온다. 학교생활을 성실하지 못한 학생입니다. 수능이 안 나온다. 확장력이 부족한 아이예요. 그럼 잡아줘야 됩니다. 그 두 개는 항상 같이 병행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계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공고 학생이 가장 최적화되는 시험 어휘. 예, 맞습니다. 어휘는 항상 제공돼서 그 어휘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이부실 꽃은 정말 화려해요. 예, 근처 학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학원에 등록했던 아이들이 언제까지 항상 같이 하는지 보시면 저는 거의 학원의 선택 기준은 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가지고 있는 22년의 강의 경력 퀄리티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보은고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영어 뭐 큰 문제 안 되겠죠?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아서 많이들 준비를 시켜야 되고요. 뭐 부모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아마 저를 이렇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은부 국어 우리 안유현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휘원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보훈보 관련해서 정보 전달드리고 설명의 내용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이 어떤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유형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정시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 대비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국어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는 경우인데 사실 수능이 어려워지면 내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의 유형을 가지고 활용해서 내신을 변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조금 일찍 선행하는 학교들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능이 어려워지는 만큼 모의고사와 내신 문제 연계성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제가 될 때 3월 모의고사에 나타난 시작품과 교과서에 있는 시작품을 연관지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시작품에 대한 공부도 해가야 되지만 새로운 작품을 해석하는 수능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공부와 함께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훈고의 시험 특징인데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좀 이게 많은 편입니다. 보통 중간고사 때 문법만 보고 혹은 중간고사 때 문학만 보고 문법 문학을 나눠서 보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이렇게 문법과 문학을 함께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또 다른 영역 같고 문학은 또 다른 영역 같고 연계 작품도 공부해야 되고 기본적인 문법 개념도 암기해야 되고 적용 연습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을 출제된다는 게 독특한 점이에요. 이제 출전을 살펴보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과학 지문 2개 그리고 사회 문화 지문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그대로 출제되었는데 당연히 문제가 변형되었겠죠. 이제 문제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문에 쓰였던 복이나 그림은 그대로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원리를 이해하고 가면 좀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없다면 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읽어내는 능력, 같은 표현이더라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독해력이 반드시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서술형이 없는 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점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문제 삐끗하는 순간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서술형은 부분 점수라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금이라도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반면 뭐 4.5점, 3.8점 이런 고득점 문제를 틀린다면 등급이 2개 혹은 3개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출제 범위와 유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음운변동 그리고 이제 고전시와 약품이 총 3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시조 그리고 고려가요 2작품 그리고 현대시도 3작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에 나왔던 과학지문과 인문 하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보면 맞춤법과 문법 요소 그리고 기록과 소설 주로 3문이 들어가는데요. 자, 왜 많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한글 맞춤법 하나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 요소, 높임, 시제, 피동, 사동, 인용 요 표현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다른 학교 2개의 시험 범위가 합쳐진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거기에 문학까지 포함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흐릴 텐데 이게 수능 특강에 실렸던 과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무슨 국어 문제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독서 지문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경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학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학을 공부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이걸 읽어내고 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독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제 그림만 보고도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국어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본질은 근거는 다 지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걸 한 번에 늘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고1 모의고사 혹은 수능평가원 기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과 이 문제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게 이제 문제를 석대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만 봐도 참 독특하죠. 케플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 관측치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건 다 지문 안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조건 관계를 다 적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것의 해결책은 이거예요. 독서 지문을 항상 학습할 필요가 있고 자, 올해도 수능 특강을 쓸지 안 쓸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고3 수준의 독서 지문을 시험에 넣었다는 건 그 정도의 독서 능력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수능 특강의 주요 지문을 학습하고 혹시나 부족하다면 배경 지식도 학습해 놓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기와 연계 작품 출제되는 문학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대체적으로 또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유형이에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와 문학의 필수 개념어 그리고 새로운 시를 독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24번 문제를 보면 기억과 유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저 기억은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에 우물에 붙여져 있어요. 그 우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물은 화자가 우물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면 매개체라는 기능을 잡은 뒤에 밑에 있는 다른 5개의 식구들을 해석하면서 이 시어는 무슨 역할을 하지? 까지 연결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도 문제가 될 거고 자, 넘어가면 또 26번에 보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에 밑줄을 쳐놓고 그것과 동일한 표현을 다른 시에서도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설법이라는 게 고1 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찬란한 슬픔의 봄처럼 역설적인 말, 즉 두 개가 충돌하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개념만 알고서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도 연계 지문과 그 표현과 관련된 다른 시들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결국엔 보기를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이 중요해요. 결국엔 문학 문제도 독해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 능력 그리고 문학에 나오는 개념 예를 들면 애환이 뭘까? 그리고 정한이 뭘까? 그리고 자아성찰이 뭘까? 비판적 태도는 뭘까? 그런 개념어들을 확실하게 알고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도 같이 연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시험 때는 뭐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수준별로 나눠놨는데 사실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죠? 근데 첫 시험에 3등급 그리고 2등급 안에는 들어야 아이들이 보통 공부에 탄력이 붙어요. 참 안타깝게도 4, 5등급도 사실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등급이거든요. 근데 4, 5등급은 사실 대학에서 장점도 단점도 없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애매한 점수대인데 그러므로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3등급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법 개념을 겨울방학 때 충분히 선행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선행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미리 해두면 학기 중에 수학 공부, 다른 공부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은 암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암기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 문제 풀고 있을 때 하나하나 쓰고 개념 암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행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 말투를 들으셔도 F다 이런 말도 많이 듣거든요. 남자치고 말 좀 청량하네. 제가 학부모님들 전화드리면 대부분 여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이름도 희원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좀 섬세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고등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3 팀장도 해봤고 그리고 장사고 국제고도 해봤고 일반고도 해봤고 그리고 부등도 가르쳐봤고 전국 1등도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학생별 그리고 수준별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들이 되셨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만 있으면은 더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상 이렇게 축약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 상담 신청서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제출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갖는 이런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